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금처럼 채권도 만기가 멀리 있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한국전력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메우고 있는데, 채권 발행 한도가 이미 목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 상정됐다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이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고요. 영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석탄 광산을 개발한다는 소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은영 기자님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서로 역전이 됐는데 이 격차가 점점 커져서 40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게 다들 관심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에 금리가 뒤집어지다가 못해서 격차까지 크게 벌어졌다는 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와 이 3개월 만기 국채 금리 말하는 건데요. 네. 뉴욕 채권 시장에서 금리 격차가 장중에 0.9%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 이게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가장 큰 폭이었다는 겁니다. 예. 국채라는 건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돈 빌리면서 원금 더하기 이만큼 이자 돌려줄게요, 이렇게 약속한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이 국채금리라고 하는 건 정부가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약속한 이자율이고요. 우리가 은행 가서 예적금 들 때 이제 만기를 길게 가져갈수록 높은 이자율 적용받듯이 국채금리도 정부가 돈을 길게 빌릴수록,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돈이 날릴 수도 있는 불안감도 있고 돈이 오래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이걸 달리 말하면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채권도 이미 만기와 이자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싼 값에 사면 당연히 저의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비쌀 때 사면 네.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당연하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어떤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저는 남들보다 싼 값에 사서 정해진 이자 받는 거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통 채권 가격 얘기하면서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얘기할 때 이 금리는 채권 발행할 때 만기에 이만큼 이자 줄게요라고 적어놓은 표면 금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3개월물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금리가 올라갔다? 네, 그렇죠. 그리고 10년물은 너도나도 사려고 네. 해서 금리가 내려갔다. 네, 맞습니다. 네, 3개월물은 국채 중에서도 이 초단기물에 속하고요. 이렇게 만기가 짧을수록 이 국채 금리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반면에 이 미국 국채 10년물이라고 하면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시장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안전자산 지금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건 조만간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년물이라고 하면 금리가 좀 낮다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네. 10년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리를 10년 동안 주겠다는 거는 괜찮은 거다. 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금리가 너무 부풀려져 있네. 경제 상황에 비해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지금 이제 이 금리 역전을 두고 지금 당장은 좀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통상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침체, 안정, 과열, 안정, 침체,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이 완만하게 움직일수록
당연히 시장이 받는 충격을 덜할 거고요. 중앙은행이 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높일 대로 높여놨는데 이 투자자들은 경기 과열의 다음 순서가 안정이 아니라 이게 침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역전 현상을 두고 해석하는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경기 침체 예고편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데믹 선언됐을 때 예. 이럴 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 만에 좀 이 역전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1981년인데 그때가 바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황에 대비해서 안전자산 담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가도 사실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결국 기준금리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니까 예. 그냥 거기에 베팅한 것뿐이다. 이게 뭐 침체에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당장 이제 다음 주 뭐 FOMC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정하는 회의에서도 0.5% 올려서 4.5% 정도 기준금리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물도 당연히 3개월물, 2년물 이런 단기물도 당연히 그에 연동해서 한 4.3% 정도로 그냥 금리가 올라가는 것뿐이고 반대로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금리 이제 이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 낮출 테니까 뭐 이 정도 금리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시중에서도 증권사가 뭐 예를 들면 12% 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는 게 있어서 그래? 가보면 그렇죠. 네. 3개월물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네. 3개월은 12% 드리지만 네. 그냥 이거 내가 한 10년 묵혀둘 테니까 그래도 12% 줄랍니까? 그러면 아유 손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한 5% 정도만 네, 받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그 여름 휴가철에 호텔방을 네. 내가 3개월만 씁시다라고 하면 하룻밤에 뭐 한 30만 원 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내가 한 10년 동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룻밤에 이거는 한 10만 원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똑같은 그런 원리겠죠. 네, 비슷합니다. 요즘이 조금 금리가 과도하게 높은데 뭐 경기가 좋아서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어서든 이라고 시장이 해석하는 게 아니냐. 네. 꼭 경기 침체 신호로만 볼 수는 없다. 아니다.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네요. 네, 결국 뭐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그러게요. 경기 하나만 들여다보는 거고 전 세계에 그 수많은 박사급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것도 토론해야 되나 봐요. 딱 보면 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예. 네. 김현우 소장님, 네. 한국전력이 네. 요즘 돈 꾸러 다니잖아요. 예. 전기요금 올리면 간단한데 그건 한국전력 입장에서 간단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아주 복잡해지니까 네. 그냥 한국전력이 머리 싸매고 말아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은 한국전력한테 밀어놓은 건데 네. 그래서 열심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쓰다가 채권 발행 한도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네. 뭐 이게 이미 다 넘어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한전이 지금 불법 저지르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뭐 한국전력 돈 필요해서 빌리고 있다라는 얘기, 채권 계속 발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뭐 계속 전해드렸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적자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적자를 보니까 3분기까지만 해도 22조 원이고 4분기까지 생각하면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걸 전기요금을 당장에 올리더라도 사실은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돈 필요한 건 이렇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가져다가 어디에 주로 쓰냐? 주로 이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이 용도로 대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한전이 이렇게 발행한 채권 누적액을 보니까 66조 원입니다. 그중에 한 뭐 90% 정도는 전기를 사오는 데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 필요할 때마다 채권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빌려다가 쓰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전 같은 이런 공사에서는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자본금하고 적립금이란 걸 합쳐가지고 최대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부은 돈일 거고 네, 적립금은 그동안 벌어서 쌓아놓은 걸 테니까 예,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전을 탈탈 털면 나오는 돈, 네, 그 돈의 2배까지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지금 있는 거 은행에 있는 거 다 긁어와 보세요. 그거 2배까지만 빌려주겠습니다. 그 얘기랑 라고 하는 거죠. 건데 문제는 그 탈탈 털어서 나오는 돈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적립금이 계속 줄다 보니까 지금 4분기 적자까지 반영되면 그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적립금이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도 떨어질 거다. 거기에 한전 자본금이 작년 말 기준 3조 원 정도라서 많이 잡아봐야 사실은 뭐 46조 정도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미 한도를 넘겨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불법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채권을 뭐 지금 갚아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또 적립금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라서 법을 바꿔서 이것들을 불법의 영역에서 조금 빼어내자. 그래서 한도를 최대 5배 그리고 산자부 장관 승인 받으면 뭐 6배까지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예. 야당 중심으로 뭐 반대표하고 기권표가 나오면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전은 지금도 이렇게 가면 저희는 불법 상태가 됩니다. 네. 라는 건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갑자기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냥 네. 불법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되죠 이러면? 일단 당장에는 뭐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서 돈을 못 구하면 네. 발전사들한테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을 못 해주겠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못 사오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끊기는 게 맞아요. 한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당일에 바로 전력 거래가 중지되도록 이제 규칙이 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 한전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워서 제출 시에는 30일 정도 이걸 연장해 주겠다라고 규칙을 개정했어요. 물론 네. 이게 30일 정도의 여유만 조금 받은 것뿐이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보자면 한전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넘겨서 발행한 채권을 뭐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슬슬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들은 통상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뭐 6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7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기는 순차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걸 은행에서 다 빌리기에는 은행도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예. 그걸 다 예금이자로 충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못 갚는다 그러면 한전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정부가 정부 국채를 찍어서 조달한 돈을 한전에게 빌려주든 그럴 수도 혹은 있죠. 증자를 하든 네. 뭐 산업은행이 좀 도와주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전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내놓는 신용등급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세 번째 네. 아주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얘네들은 돈을 못 갚아도 정부에서 갚아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초우량한 곳에서 발행한 채권이 부실이 난다, 예. 부도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미치겠죠. 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비슷한 이 상황을 우리가 겪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규모 자체가 다르다. 그때는 2천억 원 정도였고 그러게요. 지금 뭐 두 자릿수 66조 원 정도가 총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얼어붙어 있는 채권 시장에 더 큰 타격을 뭐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30조 원 적자면 집집마다 한 얼마씩 더 내야 되는 거였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한 150만 원 되더군요. 그러니까 한 집당 지금 올해 2022년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150만 원씩 더 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나눠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럼 손해를 안 보도록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예. 적자 문제가 뭐 내년 1분기나 2분기 내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대안은 별로 없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뭐 당장에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불법인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에서 이거 다시 다루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게 입장이고 하지만 뭐 통과시켜도 이 한전이 계속적으로 그럼 채권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채권을 시장에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예. 앞으로 채권 더 찍어내게 되면 한전은 혼자 살겠죠. 그런데 뭐 은행이라든지 일부 다른 이제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거고. 오늘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야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원전을 없애지 말았어야지부터 시작해서 아니 당신들은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예. 하필 또 지금 올려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글쎄요. 총선 다가오면 또 못 올리는데 네. 큰일입니다. 이것도. 박 작가님, 네. 미국 정부가 철강 탄소세라는 걸 또 만들려고 하나 봐요. 일명입니다, 일명. 예. 요새 미국 신문들이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미국 정부가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모임입니다. 네. 철강을 만들 때 탄소를 좀 덜 배출하는 나라들끼리 모여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못 들어간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나라들이 수출하는 철강에는 이른바 탄소 관세라는 걸 추가로 좀 매겨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 탄소를 좀 덜 배출하는 철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철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큰 용광로에 철강석 넣고 끓이는 거. 죽처럼. 네. 네. 이때 용광로를 끓이는 재료가 석탄입니다. 근데 석탄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죠. 예. 다른 방식은 고철을 전기로 녹여서 철강을 만드는 건데 예. 요거는 석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좀 덜합니다. 대신에 용광로 방식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라는 게 단점인데 중요한 건 미국은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중국은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철강을. 예.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하고 그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손잡고 중국산 철강에는 관세를 부과하자라는 그 얘기 걸로 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추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산 철강이 좀 상대적으로 싸니까 미국 철강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처지는 걸 관세로 한번 메워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네. 관세를 어느 나라에 어떻게 얼마나 매길지는 앞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또 탄소 배출량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지도 의문이긴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앞에서는 지금 미국이 기후 변화를 막자면서 저탄소 철강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챙기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요즘 탄소 좀 줄이자고 하는 걸 다 이렇게 해석하면 유럽에서 하자는 것도 다 음모론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전기는 또 다시 결국은 석탄으로 만들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아무튼 명분 만들고 깃발 흔들고 여기에 네. 따르라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건 결국은 경쟁국들 견제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럽이 친환경의 깃발을 들고 있기는 한데 그 우리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유럽인들을 비롯한 선진국 시민들이 그렇죠. 이것저것 소비를 많이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매연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너희들 그 매연 왜 자꾸 내보내고 있어라고 하면 당신들이 자꾸 옷 사가고 플라스틱 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잖아라고 하니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선글라스 3개씩 사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만 필요한 것만 사고 그러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자, 영국에서는 40년 만에 탄광 개발을 시작했다는. 그렇습니다. 요 좀 전에 저희가 한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예. 영국 정부가 탄광 개발을 허가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선진국들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탄광이 문을 열었던 게 1986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 40년 만에 새로운 탄광이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영국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만드는 석탄으로 수출도 하고 그 탄광에 나오는 석탄으로 철강도 만들고 남는 석탄은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돈도 벌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영국 정부는요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면서 석탄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다른 나라들한테 누누이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작년에는 유엔의 기후 협약이랑 관련된 회의체가 하나 있는데 영국이 의장국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기후 변화 위기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자기네 나라 경제 어려워지니까 입 싹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들이 국제 무대에 나오면 뭐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국내로 돌아와서 자기네 정책을 펼칠 때는 또 다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가장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분야가 아닌가 싶어도 준비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환경 오염 좀 덜 시켜라 그러면 당신 얼굴에 묻은 껌댕이나 떼고 오세요. 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표는 자꾸 안 지켜지고 네. 영국 정부도 2050년까지 제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수상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라는 그렇죠. 생각을. 박 작가님, 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규제를 풀었네요.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제가 예. 며칠 전에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규제를 이제 어지간한 건 다 풀어서 그동안 진도 안 나가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앞으로는 건물이 좀 튼튼해도 예전 같으면은 거의 뭐 쓰러질 지경이 돼야 이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튼튼해도 뭐 주차나 배수가 잘 안 돼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는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예. 그런 아파트들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안전 진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구조 안정성이라는 건데 무너질 것 같으냐? 네. 예. 요 비율이 지금은 50%였는데 앞으로는 30%로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튼튼해도 재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어제 보니까 층간 소음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층간 소음이 심한 경우도 요거 봐가지고 재건축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좀 많이 낮추기로 했고요. 그리고 조건부로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하고. 이것도 사실상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너질 때쯤까지 다 쓰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지어놔서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전국의 아파트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네, 미리 좀 다시 지어야 된다. 네, 그런 거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분들이 이주할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학교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나눠서 가야 되고 네. 그럼 좀 소변 덜 마려워도 그냥 빨리 갔다 와야 된다. 네, 정말 다들 마려울 때 가면 미어진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